올여름 미국으로 이적한 손흥민 선수가 최근 MLS에서 그야말로 폭발적인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4경기 동안 7골 2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전성기를 방불케 하는 퍼포먼스로 현지 팬들은 물론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끌고 있죠. 흥미로운 건 벌써부터 현지에서 이미 메시와의 비교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메시가 미국 무대에서 헤트트릭을 기록하는데 무려 46경기가 걸렸지만 손흥민은 단 6경기만 해냈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손흥민 선수의 유니폼 판매량이 메시가 인터 마이애미 입단했을 때 첫 달 판매량이 3배를 기록하면서 미국 내 엄청난 인기를 보여주었고, 거기에 이미 쿠팡 플레이나 스포티비도 중계권을 따내면서 국내 미디어 판권 경쟁도 매우 치열해지고 있죠. MLS 수준 낮으니까 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와서 한 시즌을 통으로 치렀던 자하, 벤테케, 로사노와 9경기밖에 안 치른 손흥민의 득점 페이스가 현재 똑같다고요. 또한 손흥민 이전에 LA에 있었던 지루는 2시즌 동안 5골밖에 기록하지 못했었고, 베일은 2년 동안 13경기밖에 안 나오면서 거의 골프 치러 왔냐고 소리 들었잖아요. 반면에 손흥민은 LAFC 내에서도 이전 스타들과는 다르게 행실 면에서나 축구적인 면에서나 정말 임프레시브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최근 맹활약이 이어지자 이런 말들이 곳곳에서 많이 들리더라고요. MLS야 그래봤자 수준이 K리그보다 낮은 거 아니야? 수준 낮으니까 잘하는 거겠지. 자, 그렇다면 MLS의 리그 수준 정말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은 그 궁금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표들 중에 옵타에서 매년 세계리그 파워랭킹 순위를 발표합니다. 이게 리그의 경기력 지표와 시장가치, 대륙대항전에서의 성과, 리그 흥행력 등 다각도로 분석한 지표인데요. 프리미어리그가 1위, 세리아가 2위, 라리가가 3위, J리그도 15위인데 K리그는 30권에 들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미국이 12위라는 겁니다. 유럽을 딱 제외하고 보면 1등이 브라질, 2등이 아르헨티나, 그리고 3위가 미국이에요. 2022년 18위 했던 거에 대비해서 매년 순위가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죠. 또 트랜스퍼 마켓에 따르면 MLS 리그 전체 시장 가치가 1조 9,700억 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K리그가 현재 1,970억 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딱 거의 10배 규모가 차이 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전 세계 축구 리그들의 수입을 딱 볼까요? 이게 관중 수와 매치데이 수입을 다 합한 건데 여기서도 MLS가 6위입니다. 역시 그 자본주의의 나라라서 그런지 상업적으로만 보면 MLS의 규모가 진짜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팀별로 수입을 보더라도 MLS 하위권 팀들의 수입이 라리가 하위권과 비슷하고요. 거기 LA와 마이애미 같은 빅클럽들은 프리미어리그 중위권 수준의 수입을 현재 벌어들이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단순히 수익만 많고 가치만 높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MLS 팀들의 베스트 11 중 무려 60%가 늘 국대에 차출된다고 해요. 미국뿐만 아니라 메시, 수아레스, 알바, 손흥민 등 스타들 제외하고라도 애틀란타의 알미론 파라가이죠. 샬럿의 자아는 코트디부아르, 그리고 흥부디오의 부안가 역시 가봉 대표팀 소속이라고 해요. 국가들 역시 매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또 MLS가 요즘 남미 선수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하니까, 왜냐면 연봉도 적고 임금 체불이 너무 잦으니까 남미에서 괜찮은 선수들도 미국 무대로 많이 오는 거죠. 그리고 메시나 알미론, 수아레스처럼 이 유럽에서 뛰던 남미 스타들 역시 미국 리그로 많이 모이는 추세고요. 자, 그럼 경기력 수준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데이터 분석 사이트 538은 선수들이 리그 간 이적한 이후에 얼마나 활약했는지를 통해서 각 리그의 강도를 점수한다고 해요. 예컨대 라이프치히에서 뛰던 베르너가 첼시에서 부진했다면 분데스리가 점수가 상승하고요. 반대로 손흥민 선수가 레버쿠젠에서 뛰다가 토트넘으로 이적해서 성공했다면 분데스리가 점수가 하락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MLS가 다른 상업적인 순위에서와 다르게 23등으로 매우 하위권이에요. 실제로 빅리그에 있다가 MLS로 왔을 때 실패보단 성공이 훨씬 많기 때문인데요. 손흥민, 메시는 말할 것도 없고, 손흥민 선수 옆에 있는 부안가 역시 MLS에서 3시즌 연속 20골 돌파했고, 현재 손흥민과 14골의 합작골을 만들면서 득점 선두권이긴 하지만 이 선수가 리그왕에서 뛰었을 때는 리그 10골이 커리어 하이였다고 해요. 그저 그런 선수더라도 MLS에 와서 충분히 터질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리키 푸츠는 바르셀로나 시절 로테이션 멤버였지만 미국에 와서는 시즌 베스트 11까지 들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베티스의 후안 에르난데스가 라리가 3시즌 동안 10골도 기록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MLS 오자마자 2시즌 동안 70개가 넘는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다고 해요. 그런데 또 이번에 베티스로 넘어가자마자 득점이 확 줄었죠. 자, 근데 반대로 MLS에선 평범했던 바코가 K리그 울산 오자마자는 완전 에이스였잖아요. 그러니까 MLS의 수준을 딱 보자면 확실히 K리그보다는 한 단계 업이라 볼 수 있지만 유럽리그 수준과는 견줄 정도가 아직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또 이번에 클럽 월드컵에서 시애틀과 인터마이미 다 나갔었는데 조별리그 탈락, 16강 탈락, 그저 그런 성적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돈은 포르투갈이나 네덜란드, 유럽 이외에는 브라질보다도 많이 받는데 리그 수준은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리그 평균 연봉을 볼까요? K리그 평균 연봉이 3억 초반대인데 MLS 평균
평균 연봉은 6억 4천입니다. 전 세계 리그들 중 6위예요. 유럽 5대 리그 바로 다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야, 수준이 이만큼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받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연봉 착시 현상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선수들에게만 할당되는 이 지정 선수 제도라는 것 때문에 평균 연봉이 올라가면서 평균 착시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번 시즌 새로 합류한 토마스 뮬러, 마르코 로이스, 그리고 윌프레드 자하 등 빅네임들이 연봉이 대부분 100억에 육박하거든요. 근데 리그 평균 연봉이 어떻게 6억 4천이냐? 이건 MLS의 독특한 리그 구조와 연관이 있습니다. MLS는 단일 법인, 즉 중앙 집권형적인 리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단이 MLS LLC 소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리그가 선수와의 계약을 최종 소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NBA처럼 연봉 상한선 제도가 늘 존재합니다. 선수단의 연봉 역시 그 팀이 아니라 리그가 이거 관리한다는 거죠. 하지만 NBA와는 다르게 리그의 성장에 위해서 연봉 상한선에 걸리지 않는 스타 선수 영입이 가능한 일명 베컴 룰이 존재하는데요. 이게 바로 지정 선수 제도라는 거예요. 구단당 최대 3명까지 연봉을 무제한으로 줄 수 있는 슬롯이 존재하는데 이로 인해 팀 내에서도 연봉 차이가 어마무시해요. 예를 들어 메시 현재 연봉이 166억이거든요. 그런데 같은 팀의 주전 센터백인 팔콘이 6억 6천만 원을 받아요. 그리고 MLS 평균 연봉이 9억인데 밀러 연봉만 91억이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타들에게 완전 몰빵하고 있는 전략이라는 거죠. 이럴 수밖에 없는 게 MLS가 미국 스포츠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의 상업 정책에 따라 구성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들에게 스포츠는 어떤 의미예요? 하나의 헤리티지, 문화적 가치가 아니라 말 그대로 돈이 되는 산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들을 어떻게 하면 많이 데려올까? 동시에 리그의 재정 완전성을 어떻게 챙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나온 정책인 거죠. 그래서 팀별로 스타들을 데려와서 이벤트를 만들고 메시처럼 스타 한 명으로 다큐 만들어서 배급하고 경기장 좌석은 잔디 바로 앞에 익스클루시브 좌석 만들고 스타들 한두 명 데려와서 저비용으로 최대한 고효율을 만들어내는 게 이들의 전략이라는 거죠. 자, 근데 반대로 이런 정책들의 약점이 뭐예요? 자, 유럽과 다르게 스타들 한두 명으로 리그가 움직이다 보니까 이들이 떠났을 때는 팀이 아니라 리그 전체 위기가 한 번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과 다르게 그들이 뒷받침하는 유스들이 없다 보니까 순환 구조를 만들기 어렵다는 거죠. 사우디와 마찬가지인데요. 유소년을 육성하는데 그만큼 투자하지 않는다면 결국 리그의 경쟁력도 잠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래 들어 MLS2를 개설해서 최근에 유소년 육성에 꽤나 힘을 쏟고 있습니다. 마이애미가 최근에 대프로까지 왔으니까 아르헨티나 유스들을 많이 영입하면서 메시를 기반으로 아르헨티나 유스프를 구축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클럽이 레드불 산하의 클럽인 뉴욕 레드불스 와서 5년 안에 MLS의 유스 시스템 개혁하겠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젠 스타 한 명으로 계속 리그가 성장하는 데는 분명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제도와 뎁스 구조가 리그 성격 자체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구단이 어때요? 공격수나 플레이메이커 위주로 지정 선수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데려오는 외국인 선수들 대부분 공격수죠. 그러니까 수비나 골키퍼는 셀러리 캡으로 인해서 연봉이 다소 낮은 중하위급의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득점이 많이 나는 공격 지향적인 축구가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MLS의 경기당 평균 득점이 3골이 넘고요. 프리미어리그보다 0.5골은 더 높죠.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부안가, 리키푸츠, 에르난데스뿐만 아니라 리오넬 메시나 손흥민처럼 클래스가 있는 선수가 오면 리그를 지배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스탯을 생산하는 집계 방식 역시 공격수들에게 굉장히 유리한데요. 일반적으로는 슛이 수비수나 골키퍼에 맞고 들어가면 이 자책골로 처리가 되지만 MLS는 슈팅한 선수의 득점으로 인정이 돼요. 그리고 어시스트 역시 골 직전에 누가 패스했냐가 아니라 기점 패스까지를 어시스트로 기록하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솔트레이크전에서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두고 평점 사이트나 통계 매체와는 다르게 MLS 공식 기록에서는 이 기점 패스를 도움으로 인정했잖아요. 또한 MLS는 NBA처럼 드래프트 제도도 있어요. 유럽 축구는 구단들이 유스에서 키운 선수들을 1군으로 올리는 방식인 반면 미국은 리그 꼴찌팀이 드래프트 1픽을 받게 되죠. 하위권일수록 드래프트 순번이 높은 거예요. 즉 2부 리그가 없으니까 강등 걱정도 없고 만약 꼴찌를 하더라도 좋은 유망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순위에 연연하지 않고 매년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거죠. 그래서 압박 축구의 강도만 보더라도 소유권 전환 자체가 전 세계에서 3위라고 합니다. 세리아, PL 다음으로 압박 강도가 높은 거죠. 한마디로 리그 차원 자체에서도 공격적인 축구를 지향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은 손흥민 선수가 현재 미국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미국의 수준이 과연 어떤지, 더불어 미국에서의 환경이 왜 공격수들에게 더 유리한지 그 이유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실 리그 수준 잘 모르겠고 손흥민이 매주 득점해서 기분은 너무 좋아 라는 팬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지만 MLS에게 밝은 미래만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아직도 MLS를 모르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고 MLS의 경쟁자는 유럽 축구가 아니라 자국의 4대 스포츠, NBA, MLB, NFL, 거기 아이스하키까지 4대 리그니까요. 내년 월드
월드컵이 또 북중미에서 있으니까 여기서의 파급 효과를 지켜보는 것도 꽤나 큰 재미일 수도 있겠죠? 오늘의 주제가 흥미롭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재밌고 유익한 축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